자, 1.5절은 모델 선택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에서 우리 1차 모델, 즉 직선 모델을 사용을 하면 이제 이런 최저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아주 큰 오차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럼 왜 이런 오차가 발생을 하냐?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모델의 용량이 작다. 모델의 용량이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모델의 용량을 키우면 매개 변수도 많아지고 그러는 거죠. 그럼 2차 또는 3차 또는 4차, 12차를 하면 오차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시로 한 것 중에 가장 용량이 큰 12차를 우리가 보면 훈련 집합을 거의 완벽하게 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오차가 굉장히 적죠. 뭐 이런 경우에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거의 제대로 맞추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계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반화 능력을 높이는 거다. 즉 훈련 집합이 없는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샘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x0라는 특징값이 들어왔다고 그랬을 때 지금 이 모델은 이 빨간 점을 예측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경향을 보면 대략 이 막대 위치에서 예측을 해야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즉 훈련 집합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모델링을 했지만 새로운 샘플, 즉 테스트 집합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차를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화 능력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일반화 능력이 낮냐? 우리가 충분히 큰 용량이 큰 모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다. 즉 학습 과정에서 작은 잡음까지 전부 모델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주 복잡한 모양의 어떤 모델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훈련 집합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하지만 새로운 샘플에 대해서는 이게 오차가 커진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오버피팅, 과잉적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너무 큰 용량을 가진 모델을 선택을 하면 과잉적합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된다. 자, 1차, 12차 다항식 모델을 이제 비교 관찰을 해보면 1, 2차는 훈련 집합, 테스트 집합 모두 성능이 낮다. 언더피팅이죠. 과소적합. 12차는 훈련 집합에 대해 높은 성능을 보이나 테스트 집합에서 낮은 성능. 일반화 능력이 낮다. 3, 4차는 훈련 집합에 대해서 12차보다는 낮겠지만 테스트 집합에는 높은 성능. 그래서 높은 일반화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자, 바이어스 분산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런 오버피팅, 언더피팅, 과잉적합, 과소적합을 바이어스 분산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앞에서는 훈련 집합이 한 쌍이 주어졌을 때 모델을 바꿔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훈련 집합이 여러 개가 있어요. 즉 샘플링을 여러 번 하는 거죠. 뭐 얼굴 연삭이라고 그러면 얼굴 영상을 오늘 한번 수집해서 근원 가지고 해보고, 또 그 다음 날 또는 다음 어떤 기회에 또 수집해서 근원 가지고 해보고, 또 세 번째 수집해서 해보고,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훈련 집합 1, 2, 3, 이 세 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같은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이 됐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약간씩 달라요. 세 개의 훈련 집합이. 자, 왼쪽은 2차 모델을 사용한 건데, 2차 모델을 사용한 경우는 모든 경우가 오차가 너무 커요. 자, 우리가 이것을 바이어스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면 훈련 집합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얻은 모델은 비슷비슷하죠. 약간의 차이만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분산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훈련 집합에 대해서 12차 모델을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 12차 모델은 모든 경우에 오차가 작다. 즉 바이어스가 작다. 근데 매번 이 12차 모델의 모양이 막 요동을 치는 거죠.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높은 분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용량이 작은 모델은 바이어스는 큰데 분산은 작고, 그 다음 용량이 큰 모델, 복잡한 모델은 바이어스는 작은데 분산은 크고, 뭐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바이어스도 작고 분산도 작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거예요. 이제 한쪽을 우리가 우선시하면 다른 쪽이 희생되고, 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제 기계학습 목표는 여기서 보는 이제 왼쪽 하단 같은 성능을 갖는 예측기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이다. 바이어스도 낮고 분산도 낮고, 이제 오른쪽 밑에 같은 경우는 분산도 크고 바이어스도 크고, 뭐 최악의 경우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위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는 작은데 분산이 큰 경우, 아까 12차 같은 큰 용량 같은 경우가 이런 데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기계학습이 취해야 되는 것은 바이어스 희생을 최소로 유지하면서 분산을 어떻게 최대로 낮출 거냐, 뭐 이런 전략을 써야 되고요. 결국 이제 적절한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커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3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훈련 집합, 테스트 집합 있고 별도로 검증 집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 1-2 같은 경우는 검증 집합을 이용해서 모델을 선택하는 건데, 입력은 모델 집합 오메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훈련 집합, 검증 집합, 테스트 집합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최적 모델을 찾고 그놈의 성능을 출력을 하는데, 오메가에 있는 각각 모델에 대해서 훈련 집합을 학습시키고 검증 집합으로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한다. 이것을 모든 모델에 대해서 한 다음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모델을 선택을 하고 최종적으로 테스트 집합으로 선택 모델의 성능을 측정한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이 오메가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시를 한 것 같은 경우는 뭐 1차 모델, 2차 모델, 3차 모델, 4차 모델, 뭐 12차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다고 보면 되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크로스 베리데이션, 교차 검증인데, 비용 문제로 검증 집합을 우리가 별도로 가질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이터 셋이 작아가지고 훈련 집합, 테스트 집합을 쓰기에만도 이게 이제 벅찬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교차 검증을 쓰면 되는데, 훈련 집합을 K개 급으로 등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훈련 집합이 이제 200개가 들어있다고 그러면 10차 교차 검증 같으면 이제 K가 10이 돼가지고 20개씩 들어있는 10개로 이제 등분하는 거죠. 그리고 오메가에 있는 각각 모델에 대해서 그 K개를 돌아가면서 반복을 하는데, I번째 그룹을 제외한 K-1개 그룹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남겨놓은 I번째 가지고 성능을 측정을 하고, 이걸 반복을 한 다음에 K개 성능을 평균해서 해당 모델의 성능으로 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모델을 선택하고, 이런 방법을 크로스 베리데이션이라고 그러고, K하고 N이 같으면, 즉 샘플 개수가 N개인데 그놈을 N개로 등분을 하면 굉장히 세밀하게 등분을 한 거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잭나이프 기법, 특별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난수로 샘플링을 하는 방법인데 T번 반복을 하는데 매번 그 일정한 비율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대치를 허용을 해가지고 한번 뽑힌 샘플이 또 뽑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샘플링 된 놈을 X-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면 그 X-를 뺀, 즉 나머지를 가지고 그 모델의 성능을 측정을 하고 이걸 T번 반복을 한 다음에 그 T개 성능을 평균해서 해당 모델의 성능으로 취한다. 이런 방법을 우리가 부트스트랩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검증 집합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을 사용하는 방법, 부트스트랩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자, 문제는 이걸 이제 현실에 적용을 하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모델 집합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이제 앞에 예를 보면 뭐 1차, 2차, 3차, 4차, 5차, 12차까지 해보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런 다항식 모델을 기계학습에서 쓰는 경우 별로 없어요. 뭐 신경망 모델이라든지 강화학습 모델이라든지 확률, 그래피컬 모델이라든지 SVM이라든지 뭐 트리블6이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해보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신경망을 채택하더라도 신경망 중에 뭐 3장에서 공부하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도 있고 4장에서 공부하는 깊은 MLP도 있고 뭐 CNN도 있고 또 MLP를 사용을 하더라도 뭐 은닉층을 몇 개로 할 거냐, 은닉 노드를 몇 개로 할 거냐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모델을 다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일단 경험으로 큰 틀을 선택을 해요. 예를 들면 이게 영상이다. 그 영상에서는 보통 CNN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 그러면 그냥 CNN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CNN 결정을 한 다음에 은닉층 개수라든지 활성함수라든지 모멘텀 개수 이제 이런 것들을 달리하면서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고 그 모델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교차 검증이나 부트스트랩 방법 같은 걸 적용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딥러닝이라는 책은 그 2016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뭐 굿펠로우라는 분, 그 다음에 벤지오라는 분, 또 한 분 이렇게 세 명이 공저를 했죠. 아주 그 기계학습에서는 유명한 분들이 출간한 그 딥러닝에서는 가장 최신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 여기 222쪽에 보면 To some extent, we are always trying to fit a square peg into a round hole. 즉, 대략 우리가 하는 일은 둥근 홈 속에 내용막대기를 끼워넣는 일을 하고 있다. 즉, 정확한 모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대부분 경우에.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현대 기계학습이 어떤 전략을 쓰냐? 그냥 충분히 용량이 큰 모델을 그냥 선택을 한다. 매개 변수가 충분히 많은. 그런 다음에 그 매개 변수가 큰 모델을 그냥 사용을 하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과잉적합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제, 즉 레귤러리제이션 기법을 적용을 한다. 이게 이제 현대 기계학습의 전략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그림 1-13 경우 12차 다항식을 선택한다. 충분히 큰 모델을 선택을 한 다음에 적절한 규제 기법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6절은 규제 기법인데 실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5장에서 여러 가지 규제 기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 기법만 소개를 함으로써 규제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데이터의 확대인데 일단 데이터가 많아지면 과잉적합이 줄어든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큰 12차 모델을 사용을 하고 이게 이제 훈련 집합 크기가 20일, 40일, 60일 때인데 훈련 집합 크기가 불과 20일 때는
과잉적합이 발생을 했죠. 굉장히 요동치는 그런 12차 곡선을 얻게 되는데 샘플 훈련 집합을 2배로 키우니까 비교적 안정적인 그런 모델을 얻게 된다. 또 60개로 늘리니까 거의 완벽하게 근사화하는 그런 모델을 얻게 된다. 자, 데이터를 늘리는 거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데이터 수집은 비용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공간이 원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수집을 해도 여전히 부족하죠.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수집하는 건 쉬울 수 있는데 이게 목표값을 다 사람들이 보고 일일이 레이블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기계학습은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확대하는 기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훈련 집합이 있으면 그 훈련 집합을 2배 또는 어떤 경우는 뭐 10배, 100배로 그 확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예인데 지금 맨 왼쪽에 있는 패턴이 원래 패턴이고 이걸 약간 이동을 한다든지 스케일링을 해서 약간 키운다든지 또는 약간 기울인다든지 로테이션해서 뭐 어떤 경우 이제 와핑 같은 것도 하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부류 소속이 안 바뀌어야 되죠. U자를 막 굉장히 많이 180도 회전해버리면 9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약간만 회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신중함만 가지고 샘플들 변형을 해서 데이터를 뭐 이런 기법들을 쓰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왼쪽처럼 큰 용량의 모델을 사용을 하고 데이터가 작은 경우예요. 그래서 오버피팅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매개 변수 값을 살펴보면 아주 커요. 뭐 x의 12차에는 1005.7이 있고 11차에는 27,774.4 그 다음에 1차에는 얼마인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285만 2612.5라는 매개 변수 값이 얻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관찰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을 매개 변수에 추가를 해가지고 즉 매개 변수 값이 크면 클수록 목적 함수 값을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적 함수 이렇게 새로 정의를 하면 최적화 알고리즘은 왼쪽에 있는 항, 즉 오차도 줄여야 되지만 매개 변수 값의 크기도 작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작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새로운 목적 함수를 가지고 최적화를 해보면 지금 오른쪽 그림 같은 이런 최종적인 모델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 기법을 가중치를 작게 한다고 해서 웨이트 디케이, 즉 가중치 감시 기법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그 규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두 가지 규제 기법을 소개를 드렸는데 5장에 가면 이제 더 많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1장 거의 마칠 때가 됐는데 1.7절은 기계학습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도 방식에 따라서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으로 나누고요. 지도학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시한 거예요. 특징 벡터 X하고 목표값 Y가 둘 다 주어진 상황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특징 벡터 X는 주어졌는데 목표값 Y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군집화를 한다든지 밀도 추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 특징 공간을 변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비지도 학습은 6장에서 자세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학습도 있는데 강화학습은 목표값이 주어지기는 해요. 근데 아주 독특하게 주어지는데 예를 들면 바둑 같은 경우 첫 수부터 두 수, 세 수, 네 수 해가지고 보통 한 180수 정도가 되면 이제 바둑이 끝나는데 이 수 하나하나가 하나의 샘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샘플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샘플 각각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목표값을 줄 수가 없어요. 참 어렵죠. 목표값은 그 바둑이 끝났을 때는 아주 쉽죠. 그래서 이기면 1, 패하면 마이너스 1을 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목표값을 주면 이 목표값을 그 이전에 발생한 한 180여 수에 대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각각의 수들이 만약에 판이 이겼다고 그러면 이기는데 조금씩 공헌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표값을 나눠주는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강화학습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는 그런 그 기계학습 방법이고요. 요즘 강화학습이 아주 중요해졌죠. 특히 이제 그 바둑이라든지 비디오 게임 이런 데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성능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준지도 학습이 있는데 일부는 Y가 주어지고 나머지 대다수는 Y가 안 주어진 경우 이런 경우를 Semi Supervised Learning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학습을 이제 영어로는 Supervised Learning, 그다음 비지도 학습을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그러고 준지도 학습은 Semi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학습, 온라인 학습. 오프라인 학습은 미리 데이터베이스가 다 확보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학습하고 예측하고 뭐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고, 온라인 학습은 실제 현장에서 계속 샘플이 발생을 했을 때 그놈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가는 과정인데, 이 책은 대부분은 이제 오프라인 이제 학습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론적 학습하고 스토캐스틱 학습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결정론적 학습이에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시키면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이제 초기값을 난수로 설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단계 때문에 그 최종 결과가 달라지지만 그 초기값 단계를 똑같은 값으로 설정을 하고 똑같이 반복을 하면 항상 같은 모델을 얻게 돼요. 그래서 결정론적 학습이라고 그러고, 스토캐스틱 학습은 초기값을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학습 과정에서 그 난수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난수에 따라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새로 학습을 시키면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죠. 10절에서 공부하는 RBM이라든지 DBM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스토캐스틱 학습이고요. 뭐 겐이라는 그 생성 모델 이런 것도 스토캐스틱 학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분별 모델하고 생성 모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정에서 지금 살펴본 건 다 분별 모델이죠. 어떤 새로운 샘플을 새로 생성을 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목표값을 맞추는 게 그 목적이죠. 그래서 그런 모델을 이제 분별 모델이라고 그러고, 샘플을 새로 생성을 해내라. 뭐 하면 새로운 샘플을, 근사한 샘플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을 이제 생성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4.5절에서 공부하는 이제 겐, 그 다음 10.4절에 그 리스트릭티드 볼츠먼 머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생성 모델이고, 이제 8장에서 공부할 순환신경망도 생성 모델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기계학습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간단히 살펴보고 일정을 마치기로 합시다. 19세기 중반 에이더라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 찰스 베비지 제자죠. 찰스 베비지는 프로그램을 바꿔놓으면 다른 기능을 하는 이런 기계를 최초로 설계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초창기에는 차분 엔진이라는 디퍼런스 엔진을 설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널리틱 엔진, 해석 엔진을 설계를 했어요. 근데 둘 다 그 당시에 이제 기계공학 기술이 약했기 때문에 실현은 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그 설계도가 남아 있어가지고 그 해석 엔진을 여러분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면 이제 실리콘밸리죠. 거기 실리콘밸리에 그 컴퓨터 뮤지엄이 있어요. 거기에
그 최근에 제작된 그런 해석 엔진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기계에 저 가봤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한 2번꼴로 그 데모를 해줘요. 그러면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큰 핸들을 힘을 들여가지고 돌려가지고 수를 입력을 하고 또 다른 핸들을 돌려가지고 뭐 덧셈도 하고 곱셈도 하고 뭐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그 기계를 200년 전에 베비지라는 분이 설계를 했는데 그 제자인 에이더 회사는 거기에서 베른의 수를 계산하는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뛰어난 게 실제로 컴퓨터가 있지도 않잖아요. 설계도만 있는 거죠. 제작이 당시 안 됐으니까. 근데 설계도만 보고 이분이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을 짰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에이더라는 분을 1815년에 탄생을 했으니까 그 출생 기준으로 한 200여 년이 지났죠. 이 분인데 그 되게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총명하고. 이 어린 시절인데 이게 눈도 크고 좀 똘똘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분이 작성한 프로그램, 베른의 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해석 엔진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그 표현 방식이 많이 다른데, 지금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게 최초의 알고리즘, 최초의 프로그램,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어요. 서양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당시에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오산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여성들이 많이 억눌렸고요. 사회활동도 제약이 있었고, 여성들이 뭐 수학을 배우고 특히 기계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도 금기시됐다고 그래요. 그런 억압된 환경에서 뭐 세계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여겨지는, 인정이 되는 것을 작성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요. 더 뛰어난 것은 이분이 1843년에 쓴 논문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해석 엔진은 숫자 이외의 것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화음과 음조를 해석 엔진의 표기에 맞출 수 있다면 해석 엔진은 꽤 복잡한 곡을 작곡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그 컴퓨터가 어떤 곡, 아름다운 곡을 작곡할 수도 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예측을 한 건데, 자, 200여 년 지난 지금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흘려 쓴 필기 숫자를 0.23% 오류율로 인식을 하고 있고, 알파고는 이미 이세돌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 자연 영상 같은 게 들어가면 그 자연 영상의 내용을 한 5단어 정도로 간략하게 기술해주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했고, 작곡도 하나요? 가끔씩 보면 뭐 소설도 썼다. 이런 거 보면 작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앞으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책에 간략하게 중요 사건들을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843년부터 에이다라는 분이 하신 얘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뭐 튜링 테스트, 그 다음 인공지능 용어 탄생, 그 3장에서 공부할 퍼셉트론 58년에 제안이 됐고, 쭉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닙스라는 아주 세계적인 컨퍼런스, 그 머신러닝에서는 최고의 컨퍼런스죠. 87년에 시작했다는 거 쭉 이렇게
자, 여러분한테 그 리뷰 논문을 3개를 소개를 하는데 이 3개 논문은 다 딥러닝을 최근 추세를 기술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르쿤이라는 분이 2015년에 발표한 논문, 조단이라는 분, 존스라는 분, 이런 논문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추세를 살펴보면 이제 인공지능 실현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식 기반 이런 것들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기계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학습의 알고리즘,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하는 게 무척 다양화됐다. 옛날엔 생각하지 못했던 응용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알고리즘 응용이 융합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딥러닝이 기계학습의 주류를 지금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전망을 보면 1장의 마지막에 간단하게 2가지 이슈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기계학습이 일반화되면 이제 인공지능 제품들이 만들어지고요. 인공지능 제품들이 현실에 침투를 하면 기존에 있던 직업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 직업이 변화할 거다. 이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객관적 담론입니다. 예를 들면 프레이라는 분은 빅데이터 기술을 써가지고 그 702개의 직업을 컴퓨터 때문에 사라질 위험성, 그 정도를 그 100점 척도로 추산을 해가지고 쭉 나열을 했어요. 예를 들면 텔레마케터 99% 사라질 위험, 곧 사라질 것 같죠. 그 다음 오락 치료사는 0.28이어가지고 여전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고요.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그 마케팅 분야에서 사람들이 물어오면 이제 응답해주고 이런 일들이죠. 그런데 지금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든지 음성인식 기술들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학습을 시키고 그 응용 도메인에 맞게 우리가 튜닝을 하면 사람 못지않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업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업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것들은 컴퓨터 공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봐지고요. 또 하나는 기계가 사람을 지배할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전, 50년 전, 심지어는 100년 전, 200년 전에도 막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을 했죠. 근데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방송이나 신문에서 많이들 이런 담론들이 나오죠. 근데 쓸데없는 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들도 나오셔가지고 좀 심하게 과장을 하시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그 다리 놓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작은 냇가에 다리를 놓을 때도 어떤 기둥도 세워야 되고 이게 일정한 버텨야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어떤 일정한 설계에 따라서 해야 되고, 목포에서 제주에 큰 대교를 놓는 것도 그런 원리 같은 게 필요하죠. 단지 문제의 스케일만 달라졌다 뿐이지 기본 원리는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오목 프로그램이 이미 사람을 이긴 것은 한참 전이에요. 30년 전 이렇게. 장기나 체스도 마찬가지죠. 한 20여 년 전에 이미 사람 챔피언을 이겨버렸죠. 바둑 프로그램은 문제의 난이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도 달성을 못하다가 최근에 딥러닝에 의해서 그 이세돌을 이기게 됐죠. 문제의 규모만 다르다 뿐이죠. 본질적으로는 같은 일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실현을 하고 있는 기계학습은 온통 수학하고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그냥 버리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1장을 마치기로 하고 이제 다음 편 2장에서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